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제 황금 연휴의 마지막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나긴 목요일부터 이어졌던 목, 금, 토, 일, 월, 화 6일간의 황금 연휴간 푹 쉬었으니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재충전하시길 바라면서 네, 화요일의 마무리, 황금 연휴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감기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USDT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약 104억 원 규모인데요. 네, 익명의 계좌에서 바이낸스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보통 비트코인, 테더 말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바이낸스 계좌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이제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만 USDT 테더의 경우는 익명의 계좌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 일주일간 또 5억 4천만 USDT가 추가 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USDT의 시가총액 증가, 그러니까 추가 발행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반사 이익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이렇게 돋구게 될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혼헤어스가 최근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하며 9,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아직 강세에 쓰일 상승 재료가 남았다. 지금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의 펀딩비와 프리미엄 지수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의 본격적인 레버리지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연간 거래량 가중 평균가보다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상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목균형표 구름이 강세 흐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대망의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인 반감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모건 크릭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이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게 되면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마크 유스코가 최근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일일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계속 사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10년이란 시간 동안 생존해 왔다며 2015년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매년 저점을 끌어올렸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또 사용량, 지갑수, 블록 크기, 거래 규모, 거래 횟수, 해슐레이트 등 비트코인의 모든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네트워크 지표와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죠. 네, 맞는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네, 어떤 자산이든 이제 가격은 변동하기 마련이다. 제2의 아마존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였나요? 예전 이제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아마존 초창기 때 뉴스 앵커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비꼬는 말투를 사용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존이 굉장히 스타트업 기업이고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과연 10년 뒤에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의 가격 그리고 지금의 인식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논란이 되는 날이 오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5년간 비트코인을 10년 뒤에
10년간 OBTC만 갖고 있다면 평생 써도 모자랄 만큼의,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역전시킬, 충분히 바꿀 정도의 가치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가격의 회복세가 굉장히 다른 자산과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폭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오일, 원유, 채권 등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한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중앙 집권화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네,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이자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자들의 잠재력을 테스트할 것이라며 적응력이 더 좋은 채굴자들이 살아남는다 해서 반드시 중앙 집권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제 채굴의 경제성이죠. 채산성은 더 나은 채굴기가 아닌 저렴한 전기와 운영 효율에 있다며 채굴이 더욱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아시아의 기관 투자자들까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 신흥 디지털 자산 쪽에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기관별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 패밀리 오피스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는 다른 자산 운용사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정에 돈 자체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투자 전략도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하네요. 네,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밀리 오피스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특정 자산의 자산을 관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지와 능력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선 단체 및 재단을 분석을 했는데 네, 자선기금 대학 등 재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겠죠.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기존 금융사들과 비교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네, 시간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예일 대학교나 하버드 등 재단 자금이 암호화폐 펀드에 유입되어서 이들이 디지털 자산의 초기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세 번째로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합법적인 채널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부 펀드입니다. 7조 달러가 넘는 규모 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국부 펀드가 진입하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암호화폐 전체의 비트코인 포함 2천여 종, 약 3천여 종의 암호화폐를 모두 합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은행과 보험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자산의 투자를 금지하는 엄격한 제약으로 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조금씩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네, 보이고는 있지만 요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겠죠. 패밀리 오피스부터 은행 보험사까지 가장 투자 가능성이 큰 이런 네, 기관들의 순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일주일 남짓 얼마 남지 않았죠.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를 지금 뺄 수가 없습니다. 매 영상마다 나오지만 매 영상마다 정말 뺄 수가 없는 포인트인데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란 무엇인가? 암호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경계 포인트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4일 코인 포스트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에 따른 영향과 경계 포인트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감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샬라샬라 써 있긴 한데 그냥 12.5BTC에서 6.25BTC로 똑같은 채굴을 해도 채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전력을 소모를 해도 이제 받는 보상이 낮춰지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감기의 목적과 속도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유통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화폐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통화 발행량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탈중앙화인 만큼 네, 이런 이제 안전장치를 다 해 놓은 것이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공급량이 2,100만 BTC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반감기를 맞음으로써 보상이 반감되게 됩니다. 2019년 시점에서 벌써 전체의 80% 넘게 발행되고 있어서 상황을 쫓을 때마다 발행되는 통화량이 감소하는 구조인데 대략 한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일어나게 되죠. 2009년 초 네, 보상이 50BTC, 2012년 1차 반감기 25, 2016년 2차 반감기 12.5BTC, 이제 5월 12일 2020년 5월 12일 날 이제 6.25BTC로 이렇게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난이도 또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2016년 7월 9일 반감기 차트를 확인해 보면 약 1개월 반 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반감기 3주 전에 단기 천장의 피크를 맞이한 후에 반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800 전후로 현재 10분의 1 이하였지만 그 후에 암호화폐 거품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인, 여긴 지하라고 써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죠. 네, 기하급수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2017년 말에서 이제 2018년 초 드디어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겪지 않았더라도 이제 보셨던 $20,000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공급에 의한 축적과 반감기에 의해서 공급 감소라는 합계에 의해 비트코인 공급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1.8%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반감기가 있다고 해도 총 공급이 늘면 이론적으로 1BTC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새로 늘어나는 비율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경계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반감기 후에 경계 포인트는 지금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롱S의 계산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후에 6,000에서 7,000달러 정도로 침체하면 마이너 중에 셧다운에 그러니까 파산을 해서 사업 종료하는 사업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겠죠. 12.5BTC에 맞게 채산성을 맞추다가 이제 전기세라든가 사업 유지 비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로 치면은 한 달에 하루 1시간 일했을 때 뭐 한 10,000원 받았다 치면은 이제 갑자기 내일부터 1시간 일했는데 5,000원 받는 거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채굴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이 반감기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 그리고 구글 트렌드 지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양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네, 트렌드 지수 같은 경우는 0, 100으로 보는데 100이 최대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할빙이라는 이런 단어가 금구매, 골드 바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뛰어넘는 상회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보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전통 금융 시장에 있던 이런 금융 전략가들의 의견들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늘 가치가 있지 않겠냐, 포트폴리오의 한 자기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7일 남짓 남았는데 이때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매 영상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반감기 전에 한 1년 동안은 가격이 좀 하락했다가 저점을 또 찍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딱
달성하고 1년 반 안에 크게 높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7월이 아니고 5월이죠. 2020년 5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7일 후로 이제 앞당겨졌는데 1년 반이라고 하면 2021년 12월 오지 않을 시간 같지만 금방 오죠. 2020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지금 5월 달입니다. 곧 있으면 또 6월, 7월, 8월 2021년 금방 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2월에 정말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가격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리플사 대상 집단 소송이 또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XRP 증권법 위반 혐의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졌던 끝나지 않았던 이런 재판 말고 또 제기가 됐다는 건지 한번 볼게요.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또 한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리플이 XRP 판매와 관련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인데요. 해당 소송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파벨 포고딘 컨센서스로 소속 변호사는 이제 리플이 XRP 판매에 있어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 소송은 과거 리플에 제기된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따로 이제 이렇게 소송이 또 이렇게 휘말렸네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유가증권 분류 여부 그리고 공시의행 의무 미이행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법 참 계속해서 2018년부터 이어졌던 건데 아직 하나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하나가 지금 난리네요. 또 한 번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지금 리플에 관한 소식 하나씩 더 나왔는데요. 리플, 암호화폐 등 마케팅 채용 공고 IPO 전 이제 소중한 기회다. IPO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 공개, 그냥 증권 상장이라고 보시면은 주식 상장이라고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PO에 관한 얘기는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부터 아마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리플이 작년 말이죠. 2억 달러 투자 유치 후에 이제 평가액 시리즈 C 투자 성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평가액이 100억 달러로 증가를 하며 IPO에 대해서 조건이 맞춰지면서 IPO를 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마치 이제 할 것 마냥 얘기를 좀 오해하게 하기는 했죠. 그러면서 너무 사태가 커지는 것 같자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아니다. 주식상장 지금 당장 생각은 아니다. 단시간 내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사는 브랜드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이제 새로운 마케팅 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 생긴 직책은 마케팅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10명 정도의 마케터 팀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중 특히 기업 브랜드 확립에 대해서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청중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무 내용에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인지를 형성하는 것 외에 리플사와 암호화폐 XRP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45개국 이상 6개 대륙에서 세계 최대급의 은행을 포함한 3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리플사는 송금 대기업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이거는 다 아는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 이후에 머니그램의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높은 수치 20% 가까이 15% 가까이 올랐지만 리플 XRP의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자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100억 달러의 평가액으로 2억 달러 시리즈 C 자금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플사는 이번 채용에서 혁신의 최전선에서 블록체인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1월 말 2020년 중에 IPO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리플 XRP 그 애증의 코인이죠. XRP의 가격이 만약에 호재랑 조금
좋은 소식들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면 XRP가 증권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리고 소송이 사실상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XRP가 지금 스캠이다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도는 이유 또한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에스크를 락 소식, 그리고 어제는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리플스의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케일럽이 4월달 동안 5,400만 개의 XRP 하나로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를 했다. 뭐 계속 나왔던 소식인데 또 뭐 4월달에만 뭐 유독 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뭐 이런 소식과 뭐 저런 소식들 계속해서 XRP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애증의 코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웃게 만들었던 2017년 말에 4,850원까지 4,750원이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올랐을 때는 이제 황풀이라고도 불렸었죠. 아마 들으셨던 분들 네 아실 겁니다. 우리 황풀님 욕하지 마라. 황풀 가자. 황풀만 믿는다. 네, 황제 리플이란 뜻이죠. 네, 근데 지금은 리또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뭐 송대관, 뭐 부대관, 뭐 이렇게 빵대관,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불리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XRP 한 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날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법원 뭐 이런 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레이그 라이트 소송안도 최종 판결일이 지금 7월 6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크 박사 내가 사토시다 주장했던 이 크 박사와 데이브 클라이만 간의 소송 최종 판결일이 7월 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데이브 클라이만의 유족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BTC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다. 2019년 그 박사를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네, 지금 7월 6일 확정이 됐죠. 네, 얼마 전에는 언제였죠? 한 작년 한 8월 말쯤에 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55만 BTC 돌려줘라. 너가 졌다. 이렇게 했는데 55만 BTC를 또 하게 되면 뭐 상속세라든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사토시라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덤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왔었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고 크 박사 또한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갚을 돈 없다, 연기 좀 시켜줘라, 이거 재판 좀 연기시켜줘라, 나 돈 구할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7월 6일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그리고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생각보다 지금 사토시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존 메가피가 99%의 확률로 나는 사토시가 누군지 안다. 하지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랑 통화를 해본 결과 본인이 밝히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나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뭐 궁금하면 알아서들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맞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로 사토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 판결 7월 6일 어떠한 파장이 일으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난 1년 중 이제 퍼포먼스 대부분 ERC20의 토큰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올 들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면 가격 상승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과거 1년간 이더리움의 플러스 30%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웃돈 ERC20 토큰은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승률을 가졌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버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대대적인 이런 대규모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중 하나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이제 스퀘어 캐시앱이 비트코인 주간 매수 한도를 인상한 듯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뭐 매수 한도도 있나 보네요. 뭐 처음 들어봤는데, 네,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가 출시한 이제 캐시앱이 최근 비트코인의 주간 매수 한도를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출금 한도는 최대 5,000달러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미디어는 해당 업체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는 아직 못했다. 약간 뇌피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IBM 등 4대 의약품 추적 블록체인이 이제 미 FDA 기준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FD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IBM, 머크, 월마트, 그리고 KPMG 4개 기업의 의약품 추적용 블록체인이 미국 식품의약국 이제 FDA 기준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지원 솔루션을 활용해 거래 파트너 간 신뢰 구축과 미국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참 힘드네요. 네, 아무튼 DSCSA라고 합니다. 네, 기본 요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약품 조달 같은 것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확실하게 변조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단팥빵에 단팥이 떨어지면 그게 단팥빵입니까? 그냥 밀가루 빵일 뿐이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빼먹고 갔네요.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97% 지금 상승하면서 8,900달러대, 이더리움이 0.1%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209달러, XRP가 1.1% 상승하며 0.21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5.8%로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